안녕하세요. 디자인에 미친 남자 DB남 이원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아쉽게도 설명을 못한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은 이제 디자인의 정의는 또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를 갖고 왔습니다. 디자인의 학술적 정의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Science of Artificial이라는 책이 있어요. Transformation of Current Situation into Preferred One. 그래서 현재 상황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든 변화, 이것이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되게 각인이 많이 됐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리서치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지식을 모으는 행위가 리서치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말하고 그냥 종류나 이런 걸로 바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제 리서치 다음에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리서치는 좀 정리가 됐다. 근데 분석, 종합, 평가는 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본격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양적 분석, 두 번째는 질적 분석. 근데 양적 분석은 이제 통계나 논문 이런 것을 많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두 번째 질적 분석에 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소비자의 마음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라는 책을 보시면 분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경진이라는 저자가 쓰신 책이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소비자를 리서치하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런 일화들이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서 세 번째는 이제 종합인데, 종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분은 이제 최혜정 박사님. 최혜정 박사님은 이제 개원예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논문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외현화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논문을 보시면 너무 잘 써서 감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디자인 툴킷에 관해서 쓰신 분이 최희식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최희식 박사님은 이제 디자인 방법론에서도 미시적인 의미의 방법론, 어떻게 하면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가, 이거에 포커싱을 해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논문만 읽으면 너무 그거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으니까 최희식 박사님 논문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에서 세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논문은 이항은 교수님의 논문이에요. 성신여대에서 트렌드 코리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를 쓰신 이항은 교수님이 쓰신 소논문을 보시면 아주 그 트렌드라는 것을 토대로 통찰력 있는 마인드를 가지려면,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논문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또 이연 현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시면 이항은 교수님 논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평가 쪽에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논문을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봤는데 신익수 박사님이랑 강태임 박사님 논문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책을 너무 많이 추천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가장 읽어야 되는 책은 두 권이 있습니다. 일단은 T자형 인재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T자형 인재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로, 이쪽 가로는 지식의 넓이에요. 광범위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 가운데 세로에 있는 지식이 이제 한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의 관점에서 어떤 책이 가장 좋은 책일까? 입문자나 책을 이제 처음부터 좀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한테 어떤 책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리서치 발전소는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에서 첫 번째 단계로 읽어야 될 책으로 리서치 발전소가 있고, 넓은 의미의 지식을 얻을 때는 지대널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대널리앗 책을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고, 이제 책을 그냥 막연하게 추천하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대널리앗이라는 책 제목을 간단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말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지적 대화,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널리지, 지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넓고 얕은 지식에 관해서 요약을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지대널리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1권은 현실편이에요. 현실편. 현실적으로 어떠한 순서로 읽어야 가장 좋냐면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그 키워드들에서 거기서 어떤 파트를 제일 이해하는 게 좋으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역사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철학을 먼저 이해하고 쭉 순서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디자인사나 예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해서 제가 각인됐던 임팩트가 있었던 핵심 지식을 전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역사예요. 역사. 말만 들어도 피곤하고 벌써 강의 끄고 싶으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해요. 시간이 뭘까요? 시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흘러가는 것,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고 내가 멈춰 있어도 흘러가는 게 시간인데, 시간에 관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직선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갈수록 발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형적 시간관이에요. 내가 죽으면 생물로 아니면 식물로 뭐 이런 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에서 바라봤던 시간에 대한 관념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에서 출발한 시간에 대한 관점이고 그것은 불교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보적 역사관, 그리고 원형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순환적 역사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책에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할까요? 직선적 시간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나중에 좀 더 발전해서 더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원형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제는 삐삐, 오늘은 핸드폰, 내일은 스마트폰, 이건 인정한다. 그래서 과거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직선적 시간관은 이미 많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은 제 설명이 듣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직선적 시간관의 관점으로 역사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원시시대예요. 원시시대. 이제 A와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이게 뭐 날씨가 좋든 안 좋든 항상 함께하는 사회, 그 시대를 공산사회라고 해요. 공산사회에서는 A와 B의 관계가 평등하죠.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런 생활을 했던 A랑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사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때부터 이제 농업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를 이제 고대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고대시대에는 서로 다른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농사가 잘 되고 B는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야, B야, 와가지고 한번 일을 해봐.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한 값으로 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고대시대에는 공산사회를 넘어서 이제 노예제 사회가 돼요.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는 이런 계급 사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권력의 출발입니다. 권력의 출발이 고대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고대시대는 이제 노예제 사회, 그러다가 결국에는 중세시대로 넘어가요. 중세시대는 뭐가 되느냐? A와 B가 좀 더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영주, 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노예, 이렇게 계급이 분화가 돼요. 그래서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를 공산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원시시대를 생각했던 B라는 사람들이 A가 부러운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자꾸 먹을 거를 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져. 또 A는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거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A는 결국에 내가 신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거다, 이렇게 꾸미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세시대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신봉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유일신을 믿는 시대, 신의 영향력이 큰 세대, 이런 거를 이제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중세시대는 봉건제 사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발생해요. 그래서 B 집단이 분화가 된 이제 공장과 자본을 소유한 이제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흥 자본가,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돈이 많아지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의 권위를 빼앗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끝에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이제 근대화가 열렸고, 근대 시대에는 결국에는 자본주의,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대에 왔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인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결국에는 현대가 열렸다고 해요.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신은 죽었다. 되게 유명한 명언이죠.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하면서 차라투르투스는 말했다라는 책에서 낙타, 사자,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초인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지금 삶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에는 결국에는 자본주의 다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직 몰라요. 현대를 지나서 또 큰 패러다임이 바뀌면 지금을 뭐라고 표현하는 말이 또 생기겠죠. 그거를 잘 정리한 표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 철학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철학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5가지. 원시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이 원시시대에는 철학을 했을까요? 본질적으로 철학을 할 때 가장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진리라는 단어인데, 진리는 그 핵심 이념이 뭐냐면은 3가지가 있어요. 보편성, 불변성, 절대성. 이 3가지의 속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존재하지 안 존재하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이 3가지를 토대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진리를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으로 보면은 4가지의 그 핵심 이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철학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설명은 이건 것 같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고대 시대에는 그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자연물,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이제 자연물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왔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고대 시대에는 신화에서 찾았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또 중세 시대에는 어디서 그걸 찾았느냐? 신을 믿는 것에서 진리를 찾았다고 할 수 있고, 근대에서는 어디서 찾았느냐? 이성에서 찾았습니다.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눴을 때도 이성에 관해서 진리를 찾았던 시대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핵심 이념입니다. 현대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시간이 지나봐야 지금 시대에는 뭐에서 진리를 찾았다고 설명하는 게 또 나오겠죠.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는 역사를 통해서 철학에 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하지만 요거를 잘 이해하고 나면은 앞으로 예술 파트를 이해하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고, 진리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시시대에는 자연물에서 찾았고, 고대시대에서는 신화에서 찾았고, 그다음에 중세시대에는 신에서 찾았고, 그 다음에 근대시대에는 이성에서 찾았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술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게 가장 궁금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 이거예요. 진리를 탐구를 해야 되는데, 진리를 바라보는 3가지의 관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절대주의입니다. 진리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진리란 없다. 이게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진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실용주의입니다. 회의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가지의 관점을 이해해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술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아직 처음 들으신 분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준비해왔어요.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A랑 B랑 대결을 하는데, A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C라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시를 들자면, 뭐 A가 B를 이길 수 있는데 방법이 C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절대주의고, A가 B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보는 게 B의 관점입니다. 그게 이제 상대주의. 그 다음에 C는 이기면 뭐하냐, 게임 이기면 뭐 할 건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순간적인 기쁨이야, 이렇게 진리를 바라보는 태도가 회의주의, 이렇게 됩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 도움이 되냐면, 앉아있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앉아있는 사람을 그린다면 난 어떻게 표현할까? 요거를 잘 그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제 설명을 또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절대주의는 조화, 균형, 비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림입니다. 조화로움과 균형, 비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그린 그림을 여기 A에 있는 절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림입니다. 이것은 고전주의 화풍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B는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결국에 낭만주의 화풍에 영향을 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의주의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범위를 실험한다. 앉아있는 사람은 나고 내가 그리면 앉아있는 사람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C입니다. 3가지를 이해하고 나시면은 A, B, C에 따라서 철학에 관한 역사, 과학에 관한 역사, 그다음에 예술에 관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술사를 접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설명에 있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플라톤은 절대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하늘 어딘가에 진리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절대주의. 2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진리란 없다, 현실 세계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왜 대단한 그림인가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라파엘로가 16세기 초에 그린 그림인데, 제가 설명한 그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요 사상을 통해서 그림을 보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길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한번 되새겨보시고, 어려우면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모르겠으면 저한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은 절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PPT를 띄워놓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행복과 평온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진리의 사도가 되고자 한다면 질문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잖아요. 진리의 사도가 되고자 한다면 질문하라.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다 보면은 누구나 진리라는 단어도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접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PDF 파일이라든가 논문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 어디든지 좋습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은 전화번호로도 올려주시면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끝!